큰 힘이 됩니다. 스가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아베에게 배운 것이 도둑질 뿐인가 라고 놀랄 정도로 아베와 판박이입니다. 일본 정치 경제의 가장 부패한 모습인 아는 사람에게 돈 몰아주기를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무위탁 행정비를 스가 요시히데는 뒷돈 챙기기 수단으로 처음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남들 모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버젓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임시국회에서 새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는 취임 후에 가장 먼저 처리하는 국책 사업이 고투잇 캠페인 사업입니다. 스가는 역시 아베에게 배운 대로 이번 사업부터 뒷돈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국책 사업을 잘 알고 지내는 기업들을 밀어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정치를 합니다. 스가도 총리가 되면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꼼수를 바로 실천한다는 거죠. 이번에 시행하는 고투잇 캠페인 사업의 전체 비용은 최대 469억 엔, 약 5,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5일 일본 정부의 에토 농림 장관은 10월 1일까지 할인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를 모집하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25% 할인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음식점을 예약을 하면 점심에는 500엔, 저녁에는 1000엔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에토는 C19로 위축된 음식점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음식점 업계를 지원하는 정책인 고투잇 프리미엄 식사권이 47개 도도 부현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운영할 사무위탁처만 결정이 되면 바로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사권 사업과 음식점 이용에 따른 포인트 부여 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사업 부분에 사무위탁을 받게 된 업체는 도쿄에 있는 구루나비라는 기업을 포함한 13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점수가 가장 높았던 기업이 구루나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위탁비를 쓸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무위탁 비용으로 61억 엔, 약 680억 1,300만 원인데 상당수를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무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지출되고 또 말도 많고 탈이 많습니다. 아베 정권 때에도 너무 터무니없는 사무위탁 비용 지출 때문에 시끄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아베 곁에서 관방장관을 근 8년간 해온 스가 요시히데는 정말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어떻게 뒷돈을 챙기는지를 옆에서 잘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장 높은 심사위원 점수를 받고 상당한 비용을 챙기게 된 구루나비의 창업자인 타키 히사오 회장은 스가 요시히데와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스가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단체의 수지 보고서를 확인하면 스가가 처음 의원에 당선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타키 히사오의 또 다른 기업인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총 280만 엔의 정치 자금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 58만 8천 엔을 기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주간 문춘이 질의한 결과 구루나비는 특별한 관계는 일절 없다. 우리는 C19로 힘든 음식점을 지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측은 친밀한 관계가 채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 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문춘은 9월 17일 발매 예정인 잡지에 스가 요시히데와 타키 히사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자세히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가의 최측근인 카지노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현금을 받아온 사실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베는 근 8년간 총리를 했는데 스가 요시히데는 내년 9월까지 1년의 임기뿐입니다. 그러니 아베보다 더 부지런하게 뒷돈을 챙겨야 할 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스가 정권이 해야 할 국민들에게 지급할 급부금과 정책 자금 지원 등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정책의 위탁 사무 행정 비용은 아주 부지런히 스가가 직접 지목할 것입니다. 지난 아베 정권도 이러한 위탁 사무 비용으로 노골적으로 뒷돈을 챙기는 등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C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를 위해 1차에는 25조 6,914억 엔, 약 284조 2,700억 원, 2차에는 31조 9,114억 엔, 약 353조 9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 중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투 캠페인 자금에서 과다한 사무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역도 불투명한 3,095억엔 약 3조 4,246억 원이라는 사무행정비 때문입니다. 결국 아베 정부는 관광 수요 환기 사업 고투 캠페인에 사무국 위탁처의 공모를 일시 중지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관광 정책 자금의 위탁 사무 행정 비용이 문제가 될 동안 아베 정부의 사무 행정 비용 비리는 계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정액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무 행정 업무를 수주한 사단 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라는 단체는 설립 후에 결산 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불투명한 민간 단체로 밝혀졌고, 전화번호도 없고 실체도 의심스러운 민간 단체에 769억엔 약 8,508억 원이라는 거액의 공적 사업을 발주한 것입니다. 문제는 발주받자마자 광고회사 덴치에 749억엔으로 재위탁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광고회사인 덴치는 749억엔을 또다시 140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민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비용 지출을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과 언론에서 연일 불투명한 자금 집행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 비판을 했는데, 아베는 사단 법인 서비스 디자인 추진 협의회에 엄청난 사무 행정비를 또 주겠다고 나섰었습니다. 정말 생각도 없고 눈치도 없는 무대뽀로 밀어붙인 거죠. 지속화 급부금의 2차 자금인 1조 9,400억엔 약 21조 4,657억 원이며, 사무비로 약 850억엔 약 9,405억 원을 같은 법인에 지급했습니다. 도대체 실체도 의심스러운 이상한 단체에 8,508억 원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또 다시 9,405억 원을 주겠다고 하니 정말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적인 일이 일본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아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켰으면 어느 정도를 해야지 계속 밀어붙이는 눈치 없음은 무엇일까요? 원래 그렇게 하다 보니 불법과 탈법에 무감각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친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 심사위원들조차 몰표를 주는 쇼를 했다 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이번 사업의 위탁 사무 비용은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스가 요시히데의 비정상적인 위탁 사무 비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중국,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 관련 회의가 내주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회의에서 중국을 거세게 비난하며 반중 전선의 주변국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간 조심스러운 길을 걷는 한국 외교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내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외교장관 회의는 9일의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11일의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등 4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경제 회복, 지역 정세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보건, 의료 분야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영내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중이 최근 연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과 무력 시위에 나서는 상황에서 올해 아세안 회의는 과거 어느 해보다 미중 힘겨루기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줄 세우기가 노골화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웃을 괴롭히는 사례로 남중국해와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아세안 회의에서 다룰 것을 예고했다.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양국은 아시아 국가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방 확보가 필수적이고 올해는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어 우군 확보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포드를 나토와 유사한 수준의 다자안보기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속에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한국, 베트남,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도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워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일 한 세미나에서 이는 냉전식 사고라며 남중국해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부부장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지속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야심에만 부합하며 지역 국가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부와 외교부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우호성을 유지했다.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지만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최근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따라 전략적 우호성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실리에 따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줄타기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일 국제 영성 세미나에서 남중국해를 불안에 빠뜨리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야심에만 부합하며 지역 국가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아세안 국가들의 미국 추종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를 던졌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도 주요 외교 전장인 아세안 회의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아세안에 미국의 약한 꼬리를 만들기 위해 외교적으로 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는 미중 갈등 전환에서 어느 한편을 들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요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서 미중 경쟁이 노골화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기존 줄타기식 대응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고강도 대중 압박이 미국 대선을 고려한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보는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지금 미국의 다른 호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전선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도 미국 대선까지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지만